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무의식의 세계로의 철학적 여행. 무의식이란 인간 내면의 깊은 층위에 자리한 우리가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작용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얼마나 나 자신에 의해 온전히 파악되고 통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정말로 의식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 결정될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무의식은 종종 빙산에 비유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의식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수면 아래 감춰진 더 큰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지요. 고대 시대부터 사상가들은 인간 내면의 숨겨진 작용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설정하고 이론화한 사람은 프로이트였습니다. 물론 프로이트 이전에도 니체처럼 종교적 도덕적 가치 이면에 작용하는 숨겨진 정서나 동인을 주목한 철학자가 있었으며 그가 말한 원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힘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예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이 체계적인 학문적 임상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프로이트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이드라고 부르며 이는 성적 충동이나 공격성 같은 본능적 요구와 원초적인 에너지가 담긴 저장소라고 보았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일종의 완충지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행동 혹은 정신질환의 근저에는 무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은 근대 철학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합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즉 자각 자체가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의식이야말로 확실성의 근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기 마음의 대부분을 의식할 수 없음을 밝혔고 우리가 이성적이고 의도적으로 결정한다고 여겨온 많은 일들이 사실은 무의식적 동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고하는 주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결정적 반증이 되었고 인간 존재가 자기 내면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 역시 무의식의 작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이미 뇌의 특정 부위에서 무의식적인 활동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판단, 선택이 의식적인 순간에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역할이 더 먼저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구들은 프로이트의 통찰이 단순한 이론적 가정이나 임상적 관찰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점차 입증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와 사회의 구조 속에서도 무의식은 광범위하게 작용합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는 언어 표현 뒤에 숨어있는 언어체계, 즉 랑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구조적 틀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언어가 단순히 개인의 의식적 표현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뿌리박힌 집단적 무의식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또한 사회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무의식적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그에게 문화는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의 무의식적 규칙과 상징체계를 통해 작동합니다. 결혼규칙, 친족구조, 신화와 의례 등에 깔린 보편적 무의식의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그는 문화인류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뒤 많은 후학들이 무의식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칼 융과 라캉입니다. 융은 프로이트와 유사하게 무의식을 중요시했지만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융에게 집단 무의식이란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위이며 여기에는 아르케타입이라고 불리는 원형적 상징과 패턴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아르케타입들은 신화,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현상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면에 각인된 어떤 이미지나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융은 개인의 꿈이나 심리 현상이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신화적 상징과 정신 분석을 결합시키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라는 명제로 유명합니다. 그는 무의식이 단순히 감추어진 욕망의 저장소가 아니라 언어의 질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오직 담론을 통해서만 드러나며 따라서 무의식은 결코 고립된 개인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라캉에게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언어적 교환이 일어나는 장에서 비로소 가시화됩니다. 이런 관점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꿈, 말실수, 신경증에 드러난다는 통찰을 더욱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는 순간은 타인과 관계 맺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도 미처 모르는 무의식적 욕망이 드러나고 갈등이 발생하거나 때로는 창의적 발상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꿈이나 환상, 예술적 표현, 말실수, 심리적 증상의 형태로 무의식이 표면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때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프로이트 이후로 발전해온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은 무의식적 갈등이나 억압된 욕망을 발굴하고 이를 환자가 의식적으로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면치료, 그림치료, 연극치료 등은 무의식적인 감정과 기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게 이러한 기법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상처를 다른 매체나 상징적 행동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상학은 후설을 중심으로 주체의 의식 경험을 가장 기초적인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후설도 후기 저작에서 생활세계 개념을 통해 우리의 인식과 학문 이전에 이미 놓여있는 무의식적 배경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이라는 개념을 부각함으로써 의식이 결코 단독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이미 세계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지각과 행동이 언어로만 설명되지 않는 심층적 층위에서 작동함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해석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주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주체로서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타자에 대한 무의식적 책임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부름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단순히 주체 내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구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감각, 행동, 정동, 사고와 긴밀히 결합된 주체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과 관계 맺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경계적 감각적 반응 중 다수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며 이러한 무의식적 몸의 반응은 우리의 기분, 감정, 대인관계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표정이나 억양, 물리적 거리감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몸과 무의식의 밀접한 연관성을 재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성을 더욱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억압된 욕망이나 트라우마의 저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창조적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 작가들은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문득 전혀 다른 상황에서 불현듯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사유 과정이 의식적인 사고 과정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영역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징, 은유, 우애 등은 작가의 무의식적 세계가 담긴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자나 관람자는 이를 통해 작가의 무의식에 공감하고 또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의식은 억압적인 측면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적 가능성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 갈등,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은 곧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에서 시작된 정신분석학, 융과 라캉을 비롯한 후발학자들의 무의식 연구, 뇌과학과의 융합적 연구, 언어학과 문화인류학의 구조적 접근, 그리고 현상학과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몸과 타자를 통해 무의식을 재발견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심리치료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예술 창작, 교육, 사회정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무의식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적인 욕망, 정서, 트라우마, 기억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그것들과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에 어떤 욕망이 개입되고 어떤 상처가 재생산되는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의식을 적절히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더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무의식은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 전반에 작용합니다. 집단 무의식이 문화적 상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예술과 문화, 신화적 상징의 분석은 무의식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본질이란 결국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의식을 완전히 해명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불투명함이 인간을 더욱 풍부하고 복합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투명함과 미지성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더욱 진실하게 마주하고 타인과 함께 성찰하며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을 향한 여정은 끝없이 펼쳐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